오늘의 사고. 7명의 아내를 두어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14세 소녀와 강제 혼인을 한 미국의 아동 납치 강간범 브라이언 데이비드 미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2년 6월 5일 새벽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한 가정집 자고 있는 스마트시 부부에게 누군가 다가옵니다. 이 집의 막내 메리였습니다. 메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언니가 사라졌어요. 스마트시 부부는 메리가 악몽을 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딸은 분명 방에서 같이 자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집안 곳곳을 찾아봐도 정말 엘리자베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부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여기저기에 누군가 침입한 듯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부엌 창문 밖에는 의자가 놓여 있었으며 방충망은 날카로운 도구로 찢긴 상태였습니다. 전날 저녁을 준비하다 음식을 태워 창문을 열어놨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밖에 지문이나 머리카락 등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고 유일한 목격자인 메리의 증언도 있었지만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 범인을 목격한 9살 어린 소녀의 증언에 의지해 수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사의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시 가족은 교인과 언론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던 곳 주민 대부분이 몰몬교 교인이었던 점을 이용해 교회 앞에서 엘리자베스의 실종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곧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와 솔트레이크 시티는 물론 미국 전역에 관심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0월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수사에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죠. 그런데 메리가 새로운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바로 납치범의 목소리가 과거 집을 보수하기 위해 고용했던 임마누엘이라는 남자의 목소리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메리의 이야기를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잠깐 들었던 납치범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기억하기는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부모님은 메리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메리의 기억을 바탕으로 임마누엘의 몽타주를 그렸고 2003년 2월 3일 임마누엘의 이름과 몽타주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전국에서 엄청난 양의 제보가 쏟아졌고 그중 결정적인 제보 한 통이 있었습니다. 납치범의 의붓아들인 마크 톰슨에게서 온 제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납치범의 실제 이름과 사진을 얻을 수 있었죠. 본명 브라이언 데이비드 미첼. 그는 1953년 10월 18일 솔트레이크 시티의 몰몬교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교육 방식은 조금 극단적이었습니다. 성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의학 저널에 실린 노골적인 사진을 보여주는가 하면 아들의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 낯선 장소에 내려주고 집으로 찾아오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미첼은 16세의 나이에 한 어린이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해 소년원에 간 전력이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경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2차례의 이혼 경력이 있었으며 완다 바지와 3번째 결혼을 했죠. 미첼과 바지는 몰몬교에 깊이 빠져들었고 미첼은 자신을 하나님의 예지자라고 주장하며 임마누엘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에서 제명당한 두 사람은 솔트레이크 시티 시내에서 설교와 구걸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자신이 예지자라는 착각에 빠진 미첼은 최후의 심판이 올 것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7명의 아내를 두어야 한다는 망상에 빠졌습니다. 몰몬교의 창시자가 일부다 처제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미 100여 년 전 폐지된 주장이었고 주류 몰몬교회와는 크게 벗어난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망상에 사로잡힌 미첼이 자신을 고용했던 집에서 눈여겨봤던 엘리자베스를 타겟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미첼이 사진이 공개된 지 한 달가량 지났을 무렵인 2003년 3월 12일 스마트시의 집에서 불과 20km 떨어진 어느 마트에서 미첼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내 바지와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엘리자베스는 9개월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간 엘리자베스가 겪은 납치 사건의 전말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2002년 6월 5일 자고 있는 엘리자베스와 메리의 방에 침입한 미첼은 엘리자베스를 칼로 위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거야. 겁에 질린 엘리자베스는 미첼을 따라 집 뒷문을 통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미첼은 엘리자베스를 솔트레이크 시티 외곽에 있는 숲속의 야영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아내 완다 바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바지는 엘리자베스의 발을 씻기며 말했습니다. 이제 파자마를 벗고 가운으로 갈아입어. 그렇지 않으면 미첼이 그 파자마를 찢어버릴지도 몰라. 엘리자베스는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옷을 갈아입힌 그들은 강제로 결혼 의식을 치렀고 그 후 엘리자베스를 수차례 성폭행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나무에 묶고 술과 약물을 복용하도록 강요하고 성인 잡지를 보도록 했으며 매일 성폭행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공범인 바지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지는 오히려 미첼이 엘리자베스에게만 욕정을 품는다며 질투를 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를 여러 차례 공공장소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미첼은 솔트레이크 시티를 떠나 보스턴이나 뉴욕으로 이동할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바지와 엘리자베스를 데리고 솔트레이크 시티 공공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복장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 전신을 덮는 로브와 얼굴의 대부분을 가리는 베일을 착용하고 있었죠. 이는 주위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 중 한 명이 엘리자베스의 눈을 자세히 보고 그녀를 알아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엘리자베스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지는 엘리자베스를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종교적인 이유로 딸이 베일을 벗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경찰은 포기하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나 오랜 기간 위축되어 있었던 엘리자베스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사건에 대해 희망이 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것 같았고 스스로를 원망했어요. 형사가 더 강하게 밀어붙였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컸어요. 그냥 걸어나갔거든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식료품점과 식당에도 동행했지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첼 부부와 함께 한 파티에 참석했고 현장에서 베일을 쓴 채로 사진이 찍히기도 했죠. 2002년 9월 그들은 솔트레이크 시티를 떠나 캘리포니아주 레이크사이드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여러 야영지를 전전했고 구걸을 하거나 음식을 훔쳐 먹는 등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너무 먼 곳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엘리자베스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14세 소녀의 머리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이었죠. 미첼이 과할 정도로 종교에 심취한 사람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언제나 스스로를 신의 예지자라 주장했던 미첼은 신이 드디어 응답을 주셨다고 철석같이 믿게 되고 엘리자베스가 유도하는 대로 유타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엘리자베스가 발견된 건 2003년 3월 12일 유타주 샌디의 어느 마트였습니다. 이때 엘리자베스는 베일, 흰 가발,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노인으로 변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때쯤엔 이미 미첼이 얼굴이 미국 전역에 공개된 후였고 그를 알아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그들이 범인과 엘리자베스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엘리자베스는 겁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엘리자베스가 맞는지 물었지만 아니라고 부인을 했죠. 그러나 이번에 경찰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겁먹은 엘리자베스를 설득했습니다. 너와 내 가족을 위해 엘리자베스라고 말하렴. 그제서야 엘리자베스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네, 제가 엘리자베스 스마트예요. 이렇게 그녀의 끔찍했던 9개월간의 납치 생활이 끝났습니다. 미첼은 법정에서도 자신이 종교적 예언자라는 주장을 이어갔고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심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고 입원한 병원의 관계자들의 증언도 들었으며 청문회도 진행했습니다. 2010년이 되어서야 미첼이 허위로 재판을 지연시켰으며 충분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심원단은 미첼을 납치 및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하였고 판사 데일 킴볼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미첼은 현재 인디애나주 테레호트에 위치한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 바지에 대해서는 15년형이 선고되었고 2018년 9월 석방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엘리자베스는 납치 및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지금까지도 성폭력 피해를 종식시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 제작의 역할을 하거나 책을 출판하는 등 납치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